안녕하세요. 외도 일타 강사 날개와 가사 소송계 그저 빛 김한빛 변호사와 함께하는 날개TV 법률 상식 코너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저번 편에 이어서 상간 소송, 이혼 소송에 대해서 궁금하신 회원님들이 엄청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또 제가 질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 질문 드린 내용은 뭐냐면 상간 소송을 저는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요. 증거 수집 어렵게 해가지고 소송을 했어. 그러면 뭔가 금방 결과물이 생기고 무슨 큰 일이 천지개벽할 것 같은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소송하고 나서. 네, 예. 소송하고 나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뭐 저저번 편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통상 6개월, 길게는 네. 이제 1, 2년 사이가 있고 그 사이에는 이제 뭐 서로 공방은 오가지만 내가 뭐 어떤 금전적인 치료를 받건 아니면 뭐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 내가 살아가고 고통받는 거에 대해서는 달라지는 게 없어요. 예, 맞아요. 제가 그래서 변호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기간을 그러니까 소송을 하고 재판이 열리는 변론기일이라고 하죠. 그 기간까지가 피해자분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긴 시간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피가 마르는 시간이다라고 라는 표현을 많이 네, 하는데 이 기간 동안 상간자 뒤통수 후려갈기는 그럴 만한 일이 있죠? 할 수 있는 게 있죠? 네, 뭐 내가 이제 소송을 하면서 아니면 하기 전에 먼저 이제 상간자에게 어떤 압박이나 네. 어떠한 일종의 금융치료라고나 할까요?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가압류라는 절차인데요. 아유, 좋습니다. 많이 많이 알려주십시오. 상간자 뒤통수 치는 일. 가압류라는 거는 앞에 이제 임시 가짜를 써서 임시로 압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네. 통상적으로 압류를 하려면 집행 권한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단어가 어렵지만 어쨌든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뺏어오기 위한 압류 네. 추심을 하기 위해서는 판결문과 같은 이런 서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난 소송하고 판결문 나려면 판결문이 나오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소 몇 개월에서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럼 그 사이에 이 사람이 뭐 재산을 빼돌리거나 아니면 그 사람 뭐 장사를 하다 망해서 아니면 뭐 어쨌든 금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내가 나중에 판결문을 받았을 때 본격적인 압류를 하기 전에 임시적으로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를 바로 가압류라고 합니다. 이제 변호사님께서 이제 가압류를 아주 우아하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법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짜가 붙어가지고 돈을 뺏어올 수는 없어도 돈을 빼돌릴 수는 없게 만드는 소송이 가압류 소송인 네,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피해자는 그것 때문에 하지 않죠. 가압류 효과라고 하죠. 가압류에서 열받을 상간자 생각을 하면서 두 다리 쭉 뻗고 자려고 하는 게 네. 가압류인데, 자, 그럼 가압류가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가압류는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이제 내가 판결을 받았을 때 재산을 뺏어올 수 있는 압류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한 재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이제 부동산이 있을 수 있겠죠. 부동산. 네. 그리고 이제 급여, 그러니까 회사를 다닌다 하는 급여를 압류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일반적으로 통장 압류라고 하는 예금 채권을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크게 이제 보통 저희 회원님들이 하시는 게 이 세 네. 가지예요. 부동산, 급여, 통장. 여기서 진짜 거지면 마지막으로 가는 게 자동차. 자동차, 예. 동산 압류라고 해요. 이제 예. 나중에 가면 그 일반적으로 이제 빨간 딱지라고 흔히들 알고 계시잖아요. 집 안에 있는 이제 동산, 뭐 TV, 세탁기, 뭐 소파 이런 거 이제 예. 빨간 딱지 붙이는 그런 동산 압류까지도 가능한데 사실은 크게 그게 돈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제 특히나 가압류는 일반적으로 이제 부동산이나 급여 아니면 예금 채권 압류가 가장 많습니다. 예. 그래도 이 가압류 제가 하고 싶다고 막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가압류라는 거는 어쨌든 이 판결이 나기 전에 임시적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상간소송이면 이 상간소송 위자료를 뭐 얼마를 청구하고 이거를 받을 만한 어느 정도 증거를 소명을 해야 돼요. 입증까지는 아니지만 소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피보존 권리 뭐 이런 거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어떤 담보도 제공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가압류를 내가 뭐 무조건 상하소송을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의 재산을 묶을 수 있다, 가압류할 수 있다 이렇게는 볼 수 없지만 통상적으로 이제 판사님이 보셨을 때 이거 상간소송하면 몇 천만 원 정도 나올 사건이네 라고는 심증을 갖게 하면 가압류는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게 좀
말씀이 어렵죠, 회원님들. 자, 이거 제가 일반인의 시선에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소명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소명이 뭐냐면 저는 글짓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판사님을 설득시키는 글을 짓는 걸 소명이라고 하는 건데 나 가압류하고 싶어. 상간 잡고 재산 전부 다 묶어버리고 싶어. 마음은 그렇죠. 그래도 그 마음을 이 변호사님께서 판사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끔 글을 써가지고 소장을 작성해서 내는 거를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 소명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압류의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이제 가압류를 하게 되면 이제 뭐 직접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진술서라는 걸 씁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부동산이 1차예요. 그러니까 피고에게 내가 가압류 하려는 사람에게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 가압류를 1차로 하고 만약 뭐 초본상 주소지에 그 사람 재산이 그 사람 부동산이 아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예금 채권이나 급여 압류 이런 순위로 이제 가압류가 진행되게 됩니다. 자, 이것도 피해자 입장에서 그 해석을 해드리자면 우리가 상간자의 직장을 알고 있어. 그래서 빨리 저 사람 상간자 직장을 급여를 압류를 해가지고 진짜 회사에서 개망신 주고 싶은데 초본을 떼보니까 거기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라면 부동산이 1순위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만약 내가 이 사람 부동산이 있는데 난 급여를 하고 싶어. 판사님 몰래 이거 하면 안 될까? 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진술서에 그 사람의 초본 주소지에 등기를 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판사님도 확인하고 진짜 아니네? 그러면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예, 법원에서 볼 때 이제 어쨌든 이게 확정된 게 아니고 임시로 재산을 묶는 건데 이제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여나 그 통장을 묶어버리면 만약에 나중에 뭐 기각이 되거나 이러면 그 사람이 받는 타격이 크단 말이에요. 그나마 이제 부동산 가압류가 그 타격이 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부동산 가압류를 합니다. 법원 판사님 판단은 그런 거예요. 부동산은 가압류를 해도 그 집에서 쫓겨나거나 그렇지는 그렇죠. 않지만 네, 맞아요. 급여나 통장을 가압류하게 되면 최저생계비 빼고 다 묶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간자도 생활에 타격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본다는 그런 맞습니다. 입장이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 1순위가 되는 거고 네. 부동산 그러니까 초본상 주소지의 소유가 상간자가 아니라면 급여나 통장을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하신 거고요. 여러분들 그 부동산 가압류가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채권 회수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판결금을 나중에 뺏어올 때 집 경매로 날려버리면 깜짝 놀랄걸요. 바로 판결금 준다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나쁘지도 않고 또 두 번째 좋은 거 있습니다. 여러분 등기부 등본에 여러분 사건 번호 기재됩니다. 채권자 누구누구 해가지고 저는 훈장이라고 표현되는데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제가 한 사건 중에는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이제 상간자가 이제 내 집을 팔려고 내놨어요. 내놓고 계약까지 했어요. 계약까지 했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가압류가 걸린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이 부동산을 차려던 제3자 있잖아요. 매수인 입장에서는 가압류 없던 게 가압류 걸리면 그걸 그 가격에 안 사죠. 당연히. 못 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피고는 이제 팔을 동동 구르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것만 풀어달라. 내가 네가 원하는 돈 다 주겠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건 이제 타이밍이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거긴 하지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등기가 남고 그 등기가 남았을 때는 거래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부동산 등기가 꼭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상간자나 피고한테 그렇게 타격이 제일 덜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뭐 그 순위대로 가압류 진행을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예, 이 부동산 결코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만약 상간자가 기혼자라고 하면 그 배우자도 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명예훼손이라든지 뭐 협박, 스토킹 이런 게 피고들도 그렇죠. 잘 대응하잖아요. 그런 거 하나 없이 법으로 정당하게 가압류만 했을 뿐인데 그 집안이 난리가 나는 그런 효과도 여러분들 그냥 앉아서 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변호사님, 네. 저희 같은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사실 법을 모르니까 변호사님한테 가압류하고 싶어요. 가압류하고 싶은데 저놈, 저 XX 네.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라고 이제 그런 질문들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결문이 나와서 압류 추심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재산을 조회해보거나 아니면 직장이나 뭐 이런 부동산을 조회할 방법이 많은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임시적으로 압류를 하는 상황, 판결이 나기 전에 알아보는 상황에서는 사실 조금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목적물을 어떤 방법으로든 알아내시거나 아니면 뭐 어디 회사를 다니는지 알아내시거나 아니면 이 사람 거래 은행이나 통장이 번호를
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요새 인터넷이나 이런 데 많이 그런 계좌번호를 올려놓으니까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솔직히 가압류를 하는 게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 돈만 날리거나 아니면 시간만 뺏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정보를 확보를 하셔야, 즉 가압류할 목적물을 어느 정도는 알아오셔야 가압류 진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목적물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끔 그냥 종류입니다. 가압류할 종류를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생각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 경험상 보면요, 이게 상간 소송하면서 시간을 이렇게 지내다 보면 네.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근데 내가 원치 않았는데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상간자의 직장도 알아내는 경우가 있고 우연히 입금한 내역을 보고 그 은행을 특정할 수도 있고. 근데 가압류 은행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정확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은행을 한 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 5개 정도 하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여러 개 있죠. 잘 찍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운이 좋으면 정말 돈 많이 들어있는 통장 가압류할 수도 있고 그래요. 제 경험상은 시간이 자연스럽게 흐르게 되면 가압류 목적물, 그러니까 가압류의 종류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소송 전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송 진행 중에도 이제 판결이 나기 전에는 가압류를 언제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추가적으로 획득하시면 이제 뭐 스스로나 아니면 변호사님 상담 통해서 그 가압류를 진행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피해자분들, 가압류 뒤통수 후려갈기는 거구나. 이거 시간차를 두고 계속 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가압류가 할 게 여러 가지가 있으면 계속해서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가압류는 여러 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피보정 권리나 이제 내가 위자료 청구하는 액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 5천만 원은 5천만 원. 그러면 예를 들어 부동산에도 5천하고 통장에도 5천하고 급여에도 5천하고 뭐 동산에도 5천하고 이게 뭐 가능은 한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거 왜냐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는 뭐 최대 책임이 예를 들어 3천만 원, 5천만 원인데 중복으로 곱하기 4가해서 2억이 묶인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 가압류나 할 때는 이런 것들을 뭐 빼고 한다든지 뭐 물론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왜냐면 내가 이거 가압류 한다고 해서 다른 가압류 들어간 거를 내가 공개를 안 하면 모를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압류가 들어갈 때 거의 아까 저번에 말씀드렸던 진술서에 기존에 가압류한 게 있냐 이런 걸 체크하게 돼 있고 네. 이거를 속이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가능은 하지만 법적으로는 처음에 하나 하시면 그거에 집중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 돈 들여서 가압류 2번, 3번 했다가 기각 나면 돈만 날리는 거니까 맞습니다. 피해자분들 마음은 이해하는데 그냥 확실한 거 한 개만 하시는 게 저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의 방송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김한빛 변호사님은 네이버 카페 외성에 오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아래 더보기란에 상담 신청 링크가 있으니까 직접 상담 신청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 많이 주실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외도, 이혼 피해자이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네이버 카페 외성으로 오세요. 그곳에는 지금 보신 김한빛 변호사님도 계시고요. 수많은 외도 피해자분들이 많은 곳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실 겁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